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이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식민사를 다룬 컨텐츠를 소개했죠. 9월은 이제 9.11 테러가 있던 달이기 때문에 중동 문제라든지 테러리즘을 다룬 컨텐츠를 몇 개 만들어 볼까 해요. 마침 이제 식민사와 중동 문제의 딱 접점을 묘사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역사 배경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1960년대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굉장한 극찬을 받았던 영화죠. 1963년에 무려 10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션이 됐고 그 중에 7개 부문에서 실제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T. 로렌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이자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인 스파이의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 이 T. 로렌스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인물이죠. 그때 중동의 정세를 영국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서 1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전쟁 영웅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T. 로렌스가 여러 아랍 부족에게 했던 허황된 약속이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중동의 문제의 근원이 된 역사의 원흉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또 굉장히 복잡한 이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T. 로렌스를 완벽하게 연기했다라는 평을 받아서 피터 오툴이 젊은 시기에 이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T. 로렌스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위관급 장교였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당시 중동에는 수많은 서양 열강들의 스파이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스파이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 얽히고 얽혀서 오늘날 그 중동의 복잡한 이 정치 상황이 맺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T. 로렌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렸지만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 중동에서 어떤 계략을 짜고 있었는지를 알고 이 영화를 보면 훨씬 더 그 역사적 중요성을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이 T. 로렌스는 중세 역사와 십자군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중동을 여러 번 다녀왔고 아랍어도 능통하게 할 줄 알던 몇 명 안 되는 영국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나자 중동 사막에 대해서 지리적인 정보가 부족하던 영국이 T. 로렌스를 갑자기 군대로 불러서 장교를 시켜주고 그 영국의 지도를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T. 로렌스가 직접 중동의 이집트, 카이로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핵심 인재를 런던에서 기용하지 않고 이집트의 카이로로 보냈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1차 세계대전 하면 흔히 한쪽에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쪽에는 독일이 참호를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던 그 영화 1917에 나오는 것 같은 서부전선의 상황을 흔히 연상을 합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어서 세계 전역에서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터키였습니다. 이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15세기부터 지중해 동쪽의 강호였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중세식 제국에서 터키라는 근대 국가로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터키의 정치적 상황이 이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상황을 여러 서양 열강들이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유도하도록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T. 로렌스가 수행했던 작전도 그런 작전 중에 하나죠. 오늘날 지도에서 터키를 보면 이제 지중해 동쪽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물려받았던 당시의 터키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이라크에서 서쪽으로는 오늘날의 그리스까지 남쪽으로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까지가 다 터키의 영향력 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1차 세계대전의 판세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일단 터키는 어떤 나라에도 선전포고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이 터키를 자기네 편으로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독일의 선전포고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중세기부터 엄청난 앙숙이었어요. 이 지정학에 대한 책을 보면 대체로 이런 나라들 내추럴 에너미라는 말이 있죠. 이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옆나라. 그러니까 러시아의 내추럴 에너미가 터키이기 때문에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논리로 터키는 당연히 독일 쪽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당시 유명한 독일의 귀족 외교관이었던 본 오펜하임이라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본 오펜하임 같은 그 유럽의 상위 외교관들은 대체로 왕족이나 귀족 같은 혈통으로 그 자리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그 젊은 외교관들을 그 나라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본 오펜하임은 칼 프로이퍼라고 하는 T 로렌스의 라이벌로 유명한 유능한 스파이를 중동 지역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제 칼 프로이퍼가 이제 터키에 가서 보니까 터키의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이제 그 당시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옛날 봉건적인 그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버리고 영투르크라고 불리는 젊은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국가 개발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혁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이슬람의 리더로서 생각해온 이 세력들이 이 영투르크 정권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칼 프로이퍼는 그 당시 영국이 이집트를 점거하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터키가 다시 한번 이슬람의 리더가 돼서 이교도인 영국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이집트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면 이 터키에 있는 종교 세력들이 영투르크 정권 밑으로 집결하게 될 거라는 논리를 펴면서 터키 정권을 설득하죠. 그래서 결국 터키는 이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독일은 그 대가로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전략적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키와 독일이 같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 영국이 점거하고 있는 이집트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하게 되죠. 이 칼 프로이퍼 같은 그 유럽의 지식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 중동의 상황을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십자군들이 모아서 크리스찬들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썼던 구호인 성전, 지하드라는 단어를 꺼내서 터키의 정치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주게 되죠. 그 단어가 오늘날까지 남아서 테러리스트들의 구호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그 유산이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 터키가 전쟁에 가담을 하자 영국이 바짝 긴장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영국 제국의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영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와 인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터키의 지도를 보면 이라크의 바스라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바스라 항에서 터키가 함대를 띄우면은 인도가 코앞입니다. 거기다가 이집트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는 이 영국의 동방 식민지에서 영국 본토로 들어오는 병사나 물자 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꼭 통과해야 되고, 만약에 수에즈 운하를 터키에게 뺏기게 되면은 영국의 모든 상선과 군사 보급선이 아프리카 전체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국은 이 이집트와 인도가 위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카이로 사령부, 이 영국인들로 구성된 카이로 사령부와 인도 사령부가 이 터키를 전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스파이 전략을 짜게 되고, 거기서 T 로렌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카이로 사령부는 이 칼 프로이퍼의 지하드 논리에 반해서 내셔널리즘 논리를 중동에서 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래 이 중동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투르크라는 이민족들이 와서 아랍인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슬람이라는 것을 만든 위대한 아랍 민족이 다시 부흥해서 투르크족들을 중동에서 내쫓아야 된다. 거기에 영국이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아랍인들이 중세기에 문명의 꽃을 피웠던 뭐 바그다드라든지 다마스커스 같은 도시들은 그 리더십이 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결탁이 돼서 문화적으로도 서구화돼 있거나 투르크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아직도 옛날식 아랍인들의 자존심과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족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디 있었냐 하면은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 베두인들이었어요. 이 베두인들은 이제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족 간의 원한이라든지 원수 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을 집결시켜서 터키와 싸우게 만들려면 어떤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부족장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 영국의 카이로 사령부에서 집중했던 인물은 하쉐미드라는 부족의 주장인 후사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왜 주목하게 되냐면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이 남서쪽에 메카와 메디나라는 동네가 있죠. 여기는 이제 무함마드가 초기에 이슬람 신도들을 교화시킨 곳이라서 이슬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 도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부족은 여러 아랍 부족 중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메카와 메디나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부족의 추장을 샤리프라고 부르는데, 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샤리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국 편을 들면 다른 아랍 부족들도 영국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일시적으로 T 로렌스라고 하는 젊은 장교, 아랍어에 능통한 장교를 그 하셰미드 부족에 파견을 하게 되고, 이 T 로렌스는 잠깐 거기서 상황 파악만 하고 뉴콤브라는 새로운 영국 장교로 이제 원래 교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로렌스는 이 중세 역사를 공부해서 각 추장들이 자기의 배너를 들고 와서 싸우다가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집에 가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유럽도 중세기에는 전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뉴콤브라는 사람은 근대적인 전쟁 교육을 받은 장교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랍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후세인의 아들이자 이 아랍 저항군의 리더 역할을 하던 파이셀 왕자가 나는 로렌스랑 일하고 뉴콤브와는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영국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 로렌스는 아랍 셰이크, 아랍 왕자의 옷을 입고 낙타를 타고 큰 칼을 휘두르면서 마치 중세 전사의 모습으로 터키군과 싸웠고, 그 모습이 특히 미국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T 로렌스는 영국에서 큰 영웅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아라비아의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 전쟁 영웅의 모습으로만 그를 기억하고 있고, 이 영화도 처음에 T 로렌스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장례식에서 그를 중동에서 알았던 사람들이 회상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왜 T 로렌스가 오늘날 중동의 문제에 화근이 됐다고 여기느냐,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의 여러 식민지 사령부들이 얼마나 서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로 사령부에서 T 로렌스를 보내서 아랍 반군을 주도할 때는 후세인이라는 사람 또는 파이젤이라는 후세인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영국이랑 힘을 모아서 터키군을 중동에서 몰아내면 당연히 거기다가 영국의 주도하에 새로운 아랍 대국을 갖다가 영국이 만들어줄 거고, 거기에 왕은 우리 하셰미드 부족이 대대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국의 인도 사령부는 또 다른 작전을 피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인도 사령부는 이 하셰미드 부족의 가장 큰 라이벌 부족이었던 사우디 부족이라는 부족을 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우디 부족도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아라비아, 새로운 아라비아 대국의 왕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또 저 위에 런던에 앉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있는 부족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합군, 동맹국은 이 서부전선에서 자기네와 같이 독일과 싸우고 있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시리아와 레바논 일대를 프랑스한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영국의 외교관 사익스와 프랑스 외교관 피콧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실제로 그 지역을 프랑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국이 여러 사람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T 로렌스의 하셰미드 반군과 이 이집트에 있는 영국 정규군도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이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에런 에런슨이라고 하는 농학 박사예요.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인데 이 미국의 유태인들과 유럽의 유태인들을 새로운 농경 기술로 이스라엘 땅에다가 옥토를 만들어서 정착시킬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말로 자이오니스트, 시온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농학 박사고 이 사막에서 지하수를 꺼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영국군이 어디서 물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정보를 당시 이집트에 있는 영국 정규군을 이끌던 알렌비 장군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유태인들도 우리가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몰락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땅의 일부를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폭풍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T 로렌스와 같이 싸웠던 파이젤은 당시 중동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은 받지 못해요. 그건 프랑스한테 가게 되고 오늘날 이라크 땅을 받게 되죠. 영국에서 이라크의 왕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젤의 후예들이 결국 쿠데타로 물러나게 되고 그 나라의 이라크의 내셔널리스트 정권인 베스 정권, 사담 후세인의 정권이 자리 잡게 되죠. 인도 총독부와 같이 싸웠던 사우디 왕조는 그 남쪽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차지하게 되죠. 그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지은 나라죠. 거기서 이제 기름이 발견되면서 이 사우디 왕조가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근데 이 사우디 왕조는 T 로렌스가 몇 번 인도에다가 사우디 왕조랑 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양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름 수출로 번 돈으로 여러 가지 근본주의적인 종교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교육시설에서 안타깝게도 9.11 테러를 한 장본인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 때문에 T. 로렌스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오늘날까지 엄청난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제 T. 로렌스의 역사적 과오를 평가하기보다는 이 영국의 선민의식에 주입받은 젊은 영국인이 갑자기 아라비아에 가서 싸우게 됐을 때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충격, 문화적 충돌 이런 것들과 그가 다시 영국인들과 얘기를 해야 될 때 얼마나 소통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두 문화를 오가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는 막 삼국지나 플루타르크 영웅전 같은 거를 읽으면서 호걸로 태어나서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또 저와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세 역사 좋아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20대에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저한테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30대가 돼서 이 세계 역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중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나서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제가 그 T. 로렌스를 바라보는 눈은 자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명의 인간이었을 뿐이고 이것이 50년, 10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또 몇 살에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